한마디로 우리가 알던 세계는 끝났다. 그리고 이 러우 전쟁은 그런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 서방이란 개념의 종말이에요. 서방. 더 웨스트라고. 그러네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서방, 동방을 구분해서 쓸 이유가 없어져 가네요. 그렇죠. 그걸 상징하는 게 나토였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미국이랑 유럽을 한꺼번에 퉁쳐서 서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는 적어도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끝났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건 유럽의 도덕적 파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방의 어떤 지적 권위, 도덕적 권위를 생각하면 미국보다는 유럽을 생각했죠. 칸트나 이런 철학자부터 최근에 뭐 지젝이라든가 발리바르 이렇게 다. 근데 이 러우 전쟁 관련해갖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자신들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자기들의 패배니까 사실상.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너무 다 죽게 생겼는데 유럽은 자기 국민 안 죽는 거라고 계속 싸워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되게 도덕적 파산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글쎄요,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아온 이래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끊이지 않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전쟁일 겁니다만, 글쎄요, 21세기의 이 AI 시대에도 이런 잔혹한 전쟁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전쟁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글쎄요, 이 전쟁이 벌써 4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는 길면 몇 개월, 짧으면 며칠에 끝날 거다라는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절없는 4년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게 정말 4년으로 끝날지 아니면 5년, 6년 그 이상이 될지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4년을 돌아보고 이 전쟁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분을 모시죠. 이문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저희는 이렇게 웃으면서 또 요즘 한국은 주시장이 뭐 6,000피 뭐 이렇게 가면서 막 즐거운 일들도 좀 있는데 4년이란 기간이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가혹한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특히 우크라이나에는. 예, 그래서 이 4년이 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일 어떻게 보면 한국 분들 중에는 제일 밀접하게 들여다보셨을 텐데 한번 돌아보시면서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러우 전쟁에 대한 책은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제 책이 나올 때쯤이면 전쟁이 이렇게 끝나서 과거의 사건을 제가 이렇게 다루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 책이 나올 때까지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고 더구나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이제 못할 상황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면서 좀 더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것이 도대체 왜 안 끝나는 건지, 러시아가 정말 잘못했잖아요. 침략을 한 거, 전쟁을 일으킨 건데. 근데 아무리 욕을 먹어도, 아무리 제재를 당해도 꿈쩍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책에서 이제 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전쟁이 되게 논란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을 13개만 그 질문을 뽑아서 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전쟁이 영토 때문인지 뭐 나토 때문인지, 그다음에 푸틴이 껄핏하면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얘기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인데 도대체 그 말은 어디까지 사실인 건지, 그다음에 이제 북한군 문제가 우리 한국하고는 관련이 깊은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북한군 문제 관련해서 또 이제 전쟁 전반도 그랬고요. 우리 언론의 어떤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가감 없이 다뤘고요. 근데 이제 아마 3% 시청자분들은 대략 줄기는 다 아실 텐데, 이 방송 시간 관계상 제가 미처 하지 못한 얘기나 이제 차마 못한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사실 처음 방송 나가고 욕 엄청 먹었잖아요. 제가 평생 먹을 욕 그때 다 먹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참아 못한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얘기했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난 한국에서 못 살겠다. 근데 이제 책에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다 썼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좀 악플 이런 걸 받았지만 또 전혀 예상 못하게 특히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셔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감사의 마음도 제가 좀 담아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한 주제의 출연자를 한 주제로 이렇게 많이 모시기도 어려울 거고 또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우리 이문영 교수님과 3프로 TV 구독자의 만남의 횟수가 한 400만 회가 될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아요. 전쟁 3부작만 400만 정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좀 가혹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 안 나왔어야 될, 안 그렇죠. 나왔으면 좋을 네. 건데 그리고 그냥 짧게 다룰 만한 그런 외신 정도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오늘도 이문영 교수님을 뵙게 되고 또 책도 이렇게 사실 이런 류의 책을 쓴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질서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준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세계 질서에 대한 이 전쟁의 영향은 어떤 데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큰 패러다임 차원에서는 한 4가지 정도를 짚을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프로님과 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전쟁과 트럼프가 어우러지면서 이제 단극이 다극이 되고 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강대국 정치, 네. 세력권 정치가 됐고 그다음에 그전엔 규칙 기반 질서였던 게 이제는 힘에 기반한 위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이상 규칙이 힘이 되는 때가 아니라 네. 힘이 규칙이 되는 시대가 왔고 한마디로 그렇죠. 우리가 알던 세계는 끝났다. 음. 그리고 이 러우 전쟁은 그런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 예. 같은 거다가 하나고요. 근데 이제 종말을 맞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서방이란 개념의 종말이에요. 서방. 더 웨스트라고 하는. 그러네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서방 동방을 구분해서 쓸 이유가 없어져 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엠마뉴엘 토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역사 그 인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네. 왜 유명하냐면 소련 붕괴를 예측한 얼마 안 되는 학자 중에 하나예요. 몇 안 되는 학자. 네. 브렉시트도 예측했고 트럼프 일기 때 당선도 예측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러우 전쟁 처음 날 때부터 이걸 서방이 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해서 얼마 전에 그분이 쓴 책이 서방의 패배라는 게 번역서가 한국에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서방의 패배에서 좀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방이란 개념의 종말. 네. 그러니까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서방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유럽을 퉁쳐서 서방이라고 했었던 거고 그렇죠. 둘이 좀 달랐지만 크게 네. 봐서 한 편이죠. 네, 서방이라고 불러도 됐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상징하는 게 나토였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 미국이 달라졌어요. 그죠? 나쁜 방식,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는 특히 이제 그게 러우 전쟁에서 네. 극명하게 가셔야 된 거죠. 지금 편이 미국하고 러시아가 한 편인 것이고 예. 유럽하고 우크라이나가 한 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미국이랑 유럽을 한꺼번에 퉁쳐서 서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는 적어도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끝났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서방이란 개념의 종말. 그다음에 그 서방의 종말 그 교수님이 이제 규정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큰 함의를 담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서 서방의 종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챌린지가 있고 또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가 적이 아닐 수 있는 네. 시대가 온 거라는 거, 그건 너무 큰 변화인 것이고요. 네. 세 번째 이제 유럽의 몰락인데요. 예. 이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거는 사실 유럽과 그 러시아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옛날엔 미국도 껴 있었는데 지금 네. 트럼프는 빠지겠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가 이기고 있으니까 유럽이 전략적으로 패배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산 석유가스 안 사면서 유럽이 먼저 러시아보다 먼저 유럽의 경제가 폭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쇠퇴.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건 유럽의 도덕적 파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경제적 몰락보다 더 큰 건 도덕적 전략적 파산이다. 패배나. 예. 근데 김프로님 우리가 보통 이제 서방의 어떤 지적 권위, 도덕적 권위를 생각하면 미국보다는 유럽을 생각했죠. 그런 지성들. 그러니까 네. 예전 뭐 칸트나 이런 철학자부터 최근에 뭐 지젝이라든가 발리바르 이렇게 다. 근데 이 러우 전쟁 관련해 갖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자신들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자기들의 패배니까 사실상.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그다음에 거의 그 전쟁 난민이 1,000만이에요. 국내 실향민이 350만. 유럽으로 나간 국외 그 피난민이 거의 550만, 예. 600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너무 다 죽게 생겼는데 유럽은 자기 국민 안 죽는 거라고 계속 싸워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되게 도덕적 파산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유럽의 가치라는 게 적어도 그 경제적인 번영 여부를 떠나서 어떤 휴머니티에 대한 그런 네. 그 차별점, 미국하고도 좀 다른 그런 차별점을 갖고 있었다는 게 유럽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승리가 중요한,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질 수 없다가 중요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 안전, 미래보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유럽의 요즘의 모습을 보면 좀 우리가 알던 유럽도 이제는 없구나. 우리가 알던 미국만, 세계만 사라진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이 평화주의에 대한 냉소예요. 평화주의에 대한 냉소. 네. 그러니까 김프로님 저희가 탈냉전 이후 소련 무너지고 이때만 해도 평화가 일종의 시대 정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유럽 나라들 앞장서서 무기 줄이고 병력 줄이고 징병제 폐지하고 그리고 그런 군사비를 어디다 썼나요? 사람한테 쓴 게 복지 비용 올라가는 그렇죠. 거고 자연한테 쓴 게 환경 정책 이렇게 된 거였는데 지금은 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각자 도생이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국방비 늘려야 되고 무기 쟁여놔야 되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징병제 막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난리를 친단 자동차 말이에요. 공장이 다 무기 공장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벤츠 공장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을 때 우리가 그래도 평화가 중요하지 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이고 저런 나이브한 이상주의자. 저 철 모르는. 네. 이게 시대 정신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김프로님 사실 비판이나 비난보다 더 위험한 게 냉소거든요. 놀고 있네. 잃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됐고 그런 평화에 대한 냉소랄까요? 이게 너무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그 국가들이 핵에 대한 욕망을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얼마 전에 튀르키예도 우리 핵 갖겠다 얘기하는 거고 독일도 2차 대전 전범국인데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도 핵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그 일본이 노벨 평화상 받은 게 그 사토 총리가 비핵 3원칙으로 받았거든요. 네.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 이제 이거 손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랑 관련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또 일어났는데 그 김프로님 뉴스타트 아시죠? 네. 신전략무기 예. 감축 협정. 그게 2월 5일로 기한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연장되지 그거 이제 않은 상태로. 무효네요 이제. 그렇죠. 그게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픽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예. 이게 사이풀이라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굉장히 예. 유명하죠. 거기서 2025년에 영감을 낸 거예요. 각국의 핵탄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네. 그랬을 때 여기 빨간 거는요. 디플로이드, 배치된 핵탄두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사일 같은데 이미 장착이 돼서 언제든지 쏠 수 있는 레디 상태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파란 거는 그 예비군이죠. 뭐 창고나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회색 리타이어드는 쓸 수는 없는데 해체는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빨간 거를 예. 1,550개까지만 해야 돼. 저거 더 이제 이상 안 돼. 이런 저걸 거. 이제 총으로 얘기하면 장전된 거네요, 저거죠. 그렇죠. 그렇죠. 방아쇠만 당기면 예, 가는 레디 거고 상태인 저 거죠. 파란 거는 장전되지 않지만 탄창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적절한 예. 비유죠. 예. 근데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마지막 남아 있는 핵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마지막 건데. 그 메커니즘이었는데 이제 이게 끝나버린 게 네. 트럼프가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양자 조약이거든요. 러시아랑 미국 사이에서. 네. 근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미 핵도 다극화됐다는 거예요. 중국 빼고 무슨 감축을 얘기를 러시아하고 하겠냐. 미국하고 해봐야 뭘 하냐. 중국 넣어야지. 근데 실제로 중국이요. 지금 핵탄두가 600개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 이게 더블로 뛴 거예요. 그전에 300개였어요.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랑 미국이 배치된 핵탄두가 지금 거의 요게 비슷하네요. 비슷한 게 이제 그나마 요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원래 아까 제가 1550개가 제한선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둘 다 1700개가 넘어요. 이게 다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이게 이렇게 그 통제력이 풀리면서 네.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온 세계가 핵을 갖겠다고 하고 그런 거에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는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정말 더 센 핵무기, 더 많은 핵무기. 네. 그런데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이면 거의 미국, 러시아 수준의 핵탄두를 갖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는 당연히 중국까지 포함시키자고 했는데 뭘 해보자 그렇게 한 건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렇죠. 냉소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고 있는 건데 이미 있었던 그나마 불안전하더라도 그것마저 만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이제 없어진 게 글쎄요. 이게 너무 위험한 우리가 거죠. 잘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 평화의 시대는 이미 종언을 고했고 전쟁의 시대로 넘어왔음을 사실 뭐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라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마는 사실 그 기간에 우리나라의 이 증시 용어 중에 조방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방위산업에 대해 투자해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경제에도 다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양측의 사상자가 200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80만이고요. 예. 이제 요 봄 네. 되면 200만까지 갈 거라고 CSIS 아시죠? 사상자라는 게 사망과 대체로 부상자 합쳐서. 부상자인데 그냥 경미한 거 빼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치명적인 그 부상을 당한 사람을 통상 전쟁 사상자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반창고 붙이는 걸 빼고. 그래서 이게 그 네. CSIS 유명한 지금 200만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여기 발 정보인 거거든요. 네. CSIS에서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사망이랑 부상 합쳐서 120만, 예. 사망만 따지면 27만 5천에 32만 5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다 사상자가 5에서 60만, 50에서 60만, 사망자가 10만에서 14만. 근데 저 통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상의 범주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러시아가 더블로 더 많은 그렇죠. 사망자와 사상자를 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침략한 데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총량은 좀 비슷한데 예. CSIS의 통계는 러시아 쪽의 사망자는 좀 늘린 것 같고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늘렸다는 게 아니라 네. 좀 그런 통계가 좀 채택된 거 아닌가 싶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런데다 제가 이 CSIS 이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예. 이 보고서는 취지 목적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다 러시아가 이길 게 분명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러시아 피해가 우크라이나보다 이렇게 크고 그런데도 점령 영토를 점령한 속도 너무 늦고 그러니까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좀만 더 도와주면 러시아 이길 수도 있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CSIS의 그 이 성향이나 보고서의 결론이? 그런 연구소의 어떤 방향성이 그런 쪽을 두고 이쪽은 있나요? 마가가 아닌가 봐요. 아직. 그렇군요. 근데 저는 러시아의 내부 통계와 네. 우크라이나 내부 통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그 정부에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지만.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았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러시아 통계인데요. 이거는 러시아 정부 통계가 아니고요. 이 메디아조나라고 하는 건 미디어인데요. 예. 이거는 BBC의 펀딩을 받는 반푸틴, 반체제 미디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믿어도 되겠죠. 그런데다 이 미디어조나는 러시아 저널이기 때문에 러시아 내부 사정에 밝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NS에 부고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그 사망자 친척들의 그런 SNS 게시물, 지역 언론의 무슨 그거, 그다음에 묘지나 거기에 어떤 정보들,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거민 등록부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게 유언이나 상속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총 망라를 해보니 이름까지 다 나오는 거는 17만 7,480. 저게 사망자인가요? 네, 사망자만. 부상자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이름까지 확보된 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단 많을 거 아니에요. 명단 확보 안 된 것까지 했을 때 21만 9천 명이라고. 저건 이제 무명용사나 무명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자까지 사망자. 합쳐서 네. 그러니까 크게 봐서 17만에서 22만. 그러네요. 이라고 하는 뭐 거니까.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렇게 그죠? 크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보다는 작긴 해요. 근데 오차 범위가 아주 크다고 제가 생각되는 건 우크라이나 네. 경우인 건데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런 통계조차도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반체제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바딤 이브첸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크라이나 야당 국회의원이고 국방위 네. 소속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대담을 하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전사자가 50만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아유 슈어한 거예요. 네. 그건 맞냐 진짜냐? 확실하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렇다는 건데 실제 숫자는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더 클 수 있다. 이 사람이 전사자 50만에 실제 숫자는 더 클 수 있다라고. 물론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국방위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요. 바디 수합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군이랑 러시아 군이랑 포로 교환하듯이 전사자 시신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양측이 교환한 시신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황색이 뭐냐면 러시아 군이 수습해서 그 교환 때 우크라이나에 넘긴 우크라이나 군인 사망자 수예요. 예. 이거 파란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넘긴 러시아군 사망자. 근데 저렇게 크게 차이 나나요? 차이가 이렇게 크게 근데요, 물론 이게 이 시신 교환, 바디 스왑이 전사자 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습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건 너무 차이 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 통계는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공식적으로 양측에서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죠. 이렇게 교환하는 거니까. 종전협상하면서 그 결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카운팅이 국제적으로도 모니터링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 러시아 군인 시신 숫자와 지금 우크라이나 거의 막 1,000명씩 되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건 이제 뭐 그 사망자에 대한 통계도 유의미하게 추론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바디 스왑에 나섰다라는 확실한 거이기도 증거네요. 하고. 네.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예. 이런저런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군의 사망자도 정말 적지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크라이나 군 측의 피해는 그렇겠네요.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네. 예상을 하는데 사실 근데 이제 실제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죠.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인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특성, 뭐 의미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 기간에 이렇게 많은 군인 사망자가 나온 건 너무나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소련이 아프간 전쟁을 10년 했거든요. 몇 명이나 죽었나요? 15,000명 죽었어요. 소련 군이? 네, 군인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15,000명 죽었는데 지금 아까 얼마 22만 명이었잖아요.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4년 동안 했다는 얘기네요. 엄청난 거죠. 너무나 가혹하고 예. 치열했던 건데 근데 이거와 너무나 대조되는 또 너무 큰 특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정도예요. 군인 사망자가. 예. 그럼 김프로님 민간인 사망자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보통 현대전은요. 예. 군인 사망자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겠죠. 그거 아시죠? 예. 근데 유엔 통계예요. 예. 전쟁 시작부터 작년 말까지 예. 사망자가 15,000명이에요. 지금 군인이 러시아는 22만 명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크게 물론 이거보다 많겠죠 실제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많은 걸 확 줄여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 측 네. 통계도 아니고 네. 유엔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민간인 사망 비율이거든요. 예. 2차 대전 후에 모든 중요한 전쟁에 전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2차 대전은 67%가 민간인이었어요. 가슴 아프게 우리 한국 전쟁이 74%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네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도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러프하게 전체 사망자를 300만 명 정도로 봐요. 그중에 군인 사망자가 100만 명 정도고 민간인 사망자가 200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전체 사망자 중에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67%인 그렇죠. 건데 지금 이거는 이 통계는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이 잡은 건데 예외 없이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네. 현대 전일수록 군인 사망자보다 훨씬 높은데요. 네. 좀 전에 이 러우 전쟁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인 사망자와 민간인 사망자 비율을 하면 예. 크게 보면 4%에서 2%밖에 안 돼요. 음.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래서 이 15,000명의 희생이 사소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예. 이분들도 전쟁 아니면 멀쩡히 살아계셔야 될 그러겠죠. 분들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전쟁의 특성을 말씀드릴 때 군인 피해가 너무나 큰 거에 비해서 네. 민간인 사망자는 놀라울 정도로 또 적은 게 이 러우 전쟁의 특성이고 저 통계로는 그런데 그런 특성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그 의미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이게 이 통계가 완전히 확정이 된 후에 분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형제 국가다. 그러니까 물론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러시아 측은 주장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계속 러시아를 도발하는데 러시아 말 이건 푸틴의 워딩인데요. 러시아는 유럽하고 전쟁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근데 유럽이 계속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유럽과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때 그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우리가 젠틀하지 않을 가려서 거다. 하지 않을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말을 직접 했어요, 푸틴이. 근데 이제 이 말이 이 전쟁이 잔인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특성 자체는 한번 저는 좀 조명해 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4년이라는 기간도 너무 잔인한 오랜 기간인데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종전 협상의 테이블에 앉은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으면서 계속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러시아는 요 세 가지 절대 양보 못한다. 예. 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된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군사력, 예. 병력 축소해라. 예. 더 이상 러시아 위협 안 되게. 그다음 세 번째가 우리 점령 영토 내놔라. 예.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크라이나나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지금. 그런데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절대 못한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 2026년에 예. 그 종전협상이 그 이전과 가장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드디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셋이 함께 만나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그 전까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따로 만나고 미국이 러시아 따로 만났잖아요. 예. 근데 올해부터는 1월, 2월 해갖고 3번 했는데요. 셋이 같이 만났어요. 3자가 만났군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협상 진전은 없고요. 전쟁은 어쨌든 뭐 정권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만은 사실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군인들도 다 국민의 일원이니까. 여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가장 최신 예. 그 여론조사를 알아갖고 왔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푸틴이 요구하는 것 중에 제일 무리한 게 그거잖아요. 돈바스 100% 점령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 90%밖에 점령 못했는데 예. 100% 달라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 그 키이우 국제사회연구소가 가장 권위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1월 26일 날 딱 한 달 전이죠. 조사를 했더니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52%고요. 네. 그다음에 주자 이게 40%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자. 이게 9%고 그래도 줘야 되지 않겠니? 야, 그게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초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젤렌스키 신뢰도는 되게 높아요. 지금 61%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압박할수록 젤렌스키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5년만 해도요. 대선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젤렌스키가 1등이 아니었어요. 그 예전에 전쟁 총사령관 했다가 지금은 영국 대사로 간 잘루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인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젤렌스키랑 잘루진이랑 대선 투표를 해보면 우크라이나는 2차 결선 투표가 있거든요. 네. 잘루진이가 더블 스코어로 이겼었어요. 아, 근데 여론조사상. 지금, 네, 여론조사에서. 근데 지금은 그냥 전체 대결에서도 젤렌스키가 어떤 것만 20%까지 잘루진이보다 앞서고 차이가 나요? 있어요. 10%에서 20%까지.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만약에 그럼 이렇게 지지율이 높고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잘루진이보다도 대선 지지율이 네. 높게 나오면 예.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으로 막 정신없을 때 빨리 대선해갖고 그렇죠. 대통령 돼버리는 게 낫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우리도 한국전쟁 때 그랬잖아요. 근데 젤렌스키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당장 젤렌스키 임기가 2024년 5월에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올해 5월 15일까지 선거 문제랑 이거 돈바스 포기할 건지 아닐 건지 국민투표 결정해라.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라고 얘기하는데 젤렌스키는 계속 휴전 안 되면 못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계속 러시아에서 넌 정통성이 없어. 근데 이제 그게 벌써 2년이 돼버리면 좀 문제가 있긴 하죠. 계엄령을 연장 해가면서 하니까. 근데 61%나 지지도가 나오는데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런 게 있어요. 러시아도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도 계엄령 상하에서 그렇죠. 여론 통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실제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젤렌스키는 젤렌스키가 아직도 불안한 거겠죠. 지금 돈바스 포기하는 거 클리어링하고 그다음에 대선한다고 하면 저 61%의 지지가 과연 투표로 현실화될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미심쩍은 거겠죠. 그러니까 61%라도 네. 그죠? 그렇게 될 거고 하니까 어쨌든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전쟁 나고부터 요 직전까지 쫙 계속 이거 한 거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전쟁 지지율이 바로 1월 달이 76%인데 거의 80%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 그럼 계속할까? 네. 아니면 이제 그만 끝낼까라고 하면 국민들이 이제 그만 끝내자가 61%. 그다음에 계속해야 되는 절반밖에 안 되고요. 둘 사이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거가 그렇군요. 빨리 끝내자. 이 정도 했으면 됐다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게 특히 MZ한테선 더 드라마틱해요. 그러네요. 끝내자 좀 제발. 이게 78%. 계속하자 13%밖에 안 돼요. 거의 5배 차이인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김 프로님. 그러면 우크라이나 하자는 대로 하고 끝낼까? 그러면 또 국민 60% 정도가 그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김 프로님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달리 직접적인 피해를 못 받으니까 그런 모스크바 거예요. 갔다 온 사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어떤 아들 어떤 남편도 죽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주로 자원해서 가잖아요. 모스크바는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그렇군요. 러시아는 지금 계약병제잖아요. 월급 받고 전쟁 나가는 건데 월급을 사이닝 개런티가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정도를 주고요. 1년 나갔다 오면 9,500만 원 정도가 모을 수 있으면 저 지방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돈 받고 전쟁 나가는 걸 돈 많은 집 아들이나 남편이 그럴 이유는 하겠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저기 지방에서 나가니까. 더구나 모스크바는 더 이 체감할 수가 없는 거라서 실제 그 설문조사도 있거든요.
제재로 인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발생했나요? 그 말은 전쟁으로 인해서 뭐 피해본 거 있니? 이 말이기도 한 그렇죠. 거잖아요. 87%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러시아 국민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어떤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인 거죠. 지금까지는 러시아 경제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네. 경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막 제재를 받아도 러시아 국민들이 크게 그로 인한 그 불편함이나 피해를 그러네요. 못 느낀 게 이거 보시면 이게 그 아까 CSIS 그 보고서에 네.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전쟁 2023년, 24년에는 4% 성장을 한 거예요. 평상시 성장률보다 낮지도 않네요. 네, 오히려 낮지 높은데요. 않아요. 예. 근데 요때 2023년에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했죠. 그러니까요. 제재를 했는데. 네. 그다음에 유럽도 막 지금도 0%대 1%대인데.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IMF 통계거든요. 2025년에 0.6%까지 러시아 GDP 실질 성장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이건 이제 예상치겠죠, 전망. 한 0.8%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는 책 쓰느라고 러시아를 못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모스크바 다녀온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금 모스크바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네. 제가 2024년에 갔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쌌어요. 당연하겠죠. 제가 거기 9박 10일 동안 머문 호텔이 크렘을 바로 옆에 크레물린.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얼마 내셨어요? 9박 10일에 제가 얼마 냈을 것 같으세요? 한 300만 원? 70만 원 냈어요. 에이, 설마. 장급 진짜라니까요. 가셨네. 아니에요. 저 4성급이었어요. 아지무트라고 하는 호텔인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저는 러시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인도 받고 장기 투수. 그랬든 어쨌든. 그랬지만 70만 원 냈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70만 원이면은 하루에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8만 원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러시아도 서비스업은 좀 비싸요. 네. 카페나 이런 네. 데는 우리나라 좀 비슷한 이런 거였지만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사면 너무 쌌단 말이야. 놀라울 정도로.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식 스타벅스가 있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에 6,500원 정도래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보다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우리나라 4,700원이요. 저 뭐 스타벅스를 잘 이용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전쟁 그 2025년 말쯤에서 지금은 러시아 경제,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까지 성장한 거는 일종의 전시 경제 특수 그렇죠. 그거 전쟁 효과. 특수에다가 또 국민들을 이렇게 진모하기 위한 또 푼 거죠 돈들을. 네, 재정 정책이나 네네. 통화 정책을 했겠죠. 그렇죠. 푸틴이 네, 그리고 명확하니까. 그게 네. 주로 효과가 서민한테 간 거잖아요. 막 제조업 막 돌아가, 군수공장 막 돌아가면 공장 노동자들, 그쵸. 건설업자들, 그 다음에 아까 그 계약 군인들 다 지방의 서민들 돈이 뿌려지는 자식이 거죠. 간 건데 돈을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러시아 국민들은 큰 불편을 못 느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물가 뛰고 이제 이걸 실감하기 시작하면 이 여론은 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쟁의 전망은 경제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이라는 그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도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뭘 지금 해도- 80%대예요. 뭘 해도 지지율이 80% 나오니까. 근데 그건 감안하셔야죠.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통계를 다 못 믿어요. 하기야 뭐 저 북쪽의 그 아저씨도 지지율이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김프로님 그건 아시죠? 제가 3프로에서 보여드리는 통계는 러시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예. 여론조사 기구의 통계만 보여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그거 다 레바다 센터라고 네. 러시아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그렇군요. 서방 지원받는 예. 그 여론조사 기구. 그렇군요. 아니 그나저나 이 4년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이문영 교수님께 제가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올해는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랬어도 올해는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올해라도 끝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요 세 개는 예. 양보할 수 없어. 근데 유럽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세 개는 절대 허락 못해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이건 그러니까 외교로 해결 안 된다. 전장에서 끝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려면 전장에서라도 빨리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가 그럴 어떤 겨를이나 능력이 있을까 싶은 그렇죠. 거죠. 격착 상태죠. 그렇죠. 그렇다고 근데 러시아가 이걸 포기하기는 그러니까요. 하진 않을 거고. 네. 그럼 이 상태로 막 오래 질질질 가는 거, 질질 끄는 거, 저는 그것도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무슨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네. 요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몇 달 있으면 중간선거라는 굉장히 큰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고 이미 뭐 미국의 전언에 따르면 중간선거가 어느 하루에 딱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프라이머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 있고 지지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동기도 부여될 수 있겠으나 또 그만큼 뭔가 큰 결정에 추동력이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드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4년을 맞아서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우리 특별히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전쟁의 의미와 전개 양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해주셨던 이문영 교수님을 모시고 4년의 회고와 또 앞으로의 전망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문영 교수님을 다음번 모실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에 대한 소식과 함께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